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 문학의 최고점이다. 이보다 더한 풍자 문학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 책인데요. 그리고 영상 끝으로 가면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좋을 이 지식인의 두 얼굴, 그리고 여기 금오신화는 제가 영상으로 미리 만들었는데요. 이 세 개가 묘하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공통점을 위주로 이 영상 끝판에 다시 한번 이야기로 하고요. 오늘 메인은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나 아니면 코미디언 잭 블랙의 영화로 많이 기억이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의 주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의 그 끝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걸리버는 어쩌다가 왜 이렇게 소인국 대인국을 여행하게 됐을까? 걸리버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했었지만 좀 견딜 만한 궁금증,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지 않고 상상력이 대단하다. 영국 섬나라니까 이렇게 여행하는 판타지 기획문이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서 어떤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만 했죠. 그런데 이 걸리버 여행기의 1부부터 4부까지를 다 읽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친구한테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니?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톡을 보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는지 바로 전화가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 책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제가 짜증난다는 소리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치민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니 세상에 무슨 감동도 없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계속 떠들어대는데 그걸 계속 읽으니까 내가 너무 감정이입이 됐는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 친구랑 전화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3부가 끝나고 4부가 시작될 때쯤이었었거든요. 이 책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작가의 의도대로 책을 아주 잘 읽었다는 뜻입니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품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작가는 독자들을 화나게 만들려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건 작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세상에 화가 나 있었던 걸까요? 문학적인 용어로 세태풍자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로 반항, 반골 정신을 넘어서 염세주의, 더해서는 인간 혐오주의에 빠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좀 역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이토록 뭉개버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걸리버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역하다, 구토가 나올 것 같다, 냄새가 독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작가는 이 책 출간 전에 여러 사람한테 명예훼손이라든지 고소고발을 당할 걸 각오하고 출판했다고 합니다. 최종본을 놓고 편집자랑 엄청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필명 심프슨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죠. 출간되고 나서 이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심해서요, 결국에는 금지당하고 19세기 말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인국, 대인국, 그러니까 1부와 2부의 내용만 마치 동화처럼 편집돼서 그렇게 출간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1부, 2부가 이렇게 동화처럼 나오긴 했지만 1, 2, 3, 4부 이렇게 완역본이 출간된 게 1992년인데요. 그 이전의 정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1992년도에 이 책이 출간된 건 기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앵그리버드 같이 매일같이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아낌없이 분출한 이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정치계에 한때 몸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20대 초반에 영국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제 바로 무슨 의원이 된 건 아니고요.
보좌관 또는 비서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 정치계의 온갖 비리와 좀 지저분한 일을 많이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요. 그는 정계를 떠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목사가 돼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카톨릭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말 굉장히 그 독설가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다 이제 노년이 돼서 다시 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생애 끝까지 인간 혐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인간 혐오자 맞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낭만주의가 주류였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웠던 그런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짧은 문장으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만연한 비리, 정치와 신분제도, 이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촌철살인을 날렸죠. 걸리버 여행기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걸리버라는 외과 의사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열거를 하죠. 우선 첫 번째로 걸리버가 여행을 결심하는 이유, 여행하는 과정, 두 번째로 도착지에서 겪는 적응 과정, 그리고 걸리버가 관찰하고 겪은 경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간과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 나라를 떠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순차적인 열거이기 때문에 구성이 어려울 것은 없지만 이 단순한 구성 속에 매우 다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민낯, 인간의 어리석음에서부터 권력 투쟁에 대한 속성까지 모든 것을 그야말로 까발립니다. 1부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 릴리퍼트, 2부는 거대한 사람들의 나라 브롱딘덱, 3부는 공중에 떠있는 섬나라 라퓨타, 아카데미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는 라퓨타 아래에 있는 대륙 발니바르니, 죽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나라 글럽던 드립,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럭넷,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고요. 4부에서는 걸리버의 이상형이었던 말들의 나라 휴이넘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부와 2부의 소인국, 대인국은 사회 계층과 상대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인국에서 나름의 대우를 받지만 걸리버가 하루하루 먹어야 하는 식량 때문에 이 소인국 사람들은 고민이 늘어가는데요. 그가 적국을 물리치고 귀족의 자기를 받고 쇠고랑을 차고 있던 자유를 얻어서 자신의 영역을 할당받아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식량을 조달하는 건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난 왕궁을 걸리버가 자신의 소변으로 제압을 하는데 그건 그 나라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 일을 빌미로 걸리버에 대한 음모론 또는 살인의 방법까지 나오는데 굶겨 죽이자는 것에 합의를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을 걸리버와 친하게 지내던 궁정의 내부 조력자가 알려줘서 걸리버는 릴리퍼트의 적국의 이웃나라로 가서 자신의 탈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탈출할 때 황소 2마리, 양소 6마리, 암양 6마리, 순양 2마리를 산채로 가져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는 그 작은 동물들을 구경시켜서 돈을 꽤 벌지만 다 팔아버리고 그는 2달 후에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분은 완전 반대로 이 거인들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걸리버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항변을 하지만 그들은 인형 또는 장난감 취급을 합니다. 걸리버는 그들의 커다란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특히 그들이 먹는 모습, 그들의 냄새, 모공, 뾰록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징그럽고 역겨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마치 광대 인형이 된 듯 구경거리가 돼서 제주를 피워야 되는 입장이 되죠.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왕비의 눈에 띄어 궁정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조금은 안정된 듯 하지만 그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부와 2부는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이러한 비유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상대성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역설로 설명을 하죠. 절대적인 것은 없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의 기준이 생기는데요. 결국 어떤 중거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상대성을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20대들과 함께 있으면 어르신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제가 60대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막내 취급을 받겠죠. 제가 외국에 살면서 초반에 느낀 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결국 나의 가치는 바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겉으로 풍겨나오는 이미지와 인상이 있다고 해도 결국 말을 해야 내 영혼의 수준, 내 정신세계, 그 성격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중거 집단에 맞는 언어와 언행을 할 때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동시에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이 결정되는 그 중거 집단은 나의 일상 속에 만나는 환경을 말합니다. 걸리버 이야기의 1부와 2부는 상대적인 가치, 그 중거 집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소인국을 서민으로, 거인국을 상류층으로 묘사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또한 상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 모든 개인이 신분과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기준점을 스스로 잡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중거 집단을 선택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한지는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부터는 아주 신랄한 인간에 대한 묘사와 비평이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상대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닌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해서 4부에서는 인간 전체에 대한 비난을 넘은 혐오스러운 부분이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강하게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이 되는 부분은 이 아카데미 학술원에 대한 이야기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걸리버가 천공의 섬 라퓨타에서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도르래로 육지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학술원에 방문을 하죠. 그곳에는 정말 온갖 기괴한 괴짜들의 모임 같아 보였어요. 이 아카데미는 당시에 뉴튼에 있던 영국 학술원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는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일이라고 치부되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 현대에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미실로 방수옷을 만든다든가 돼지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넣고 돌리면 나오는 이런 문장 조합기가 있는데요. 그건 지금 스마트 웹의 번역기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AI가 그 미술 공모전을 응시해서 그 대상을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말로 이렇게 그려줘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문학계에서도 AI가 이 문학 공모전을 응시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초기 모습들이 그 아카데미 학술원의 그 여러 가지 연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로장생에 대한 생각은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쇠함에서 비롯되는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하이랜더처럼 젊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걸 기대하지만 이 스튜어트 블럭은 영원히 살지만 그 육체와 정신의 노쇠함을 다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처참하죠. 80이 넘고 100살이 넘어서 살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서 국가의 연금으로만 살아가는데요. 요즘 얘기하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게 우리가 젊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그 100세가 됐을 때의 어떤 건강 상태와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 18세기의 작가가 그걸 생각했다는 건 이 작가가 얼마나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 1, 2부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3, 4부로 나가면 의식주는 물론 생로병사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4부에서는 혹성 탈출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의 최고 강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은 오히려 태아하고 휴이넘이라는 말의 종족이 가장 이상적이고
착하고 순수하고 천국과 같은 갈등 없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제 걸리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1, 2부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었는데 3부에서는 그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이제 4부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은 휴이넘의 나라에 사는 인간인 그 야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휴이넘 앞에서 증명하려 애쓰죠. 그러면서 자신 또한 이 휴이넘이 되고 싶어서 야후를 대놓고 경멸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울을 비춰보듯 상대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상대와 친근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많이 이런 거울 효과를 따라합니다. 이거는 마케팅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행동 양식이기도 한데요. 이 걸리버는 눈에 보이는 걸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의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굴뚝 청소부 2명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청소부 한 명은 얼굴이 그름으로 이렇게 검해졌고 다른 한 명은 깨끗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얼굴이 검으니까 자기 자신도 얼굴이 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리버는 휴이넘을 계속 보니까 자신이 휴이넘이 된 줄 알고 휴이넘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는 결국 말을 돌보고 말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조너던 스위프트 역시 이 말년에는 정신 착란이 와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일관되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류층과 만나서 영국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상과 담론을 풀어내는데요. 그 주제는 독재, 반란, 탐욕, 배신, 악의, 모함, 질투, 이기심, 광기, 분노, 비논리, 부조리, 이와 같은 인간의 바닥 중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런 주제로 계속되니까 이 독자가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읽는 독자들은 개중에 뭐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속으로 찔리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불쾌하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이처럼 걸리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의 아일랜드와 영국의 상황, 그리고 영국의 식민제국, 침략주의,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정말 쓸데없고 의미 없는 당파 싸움,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풍자와 더불어서 인간의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본능과 이기심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걸리버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작가의 분신과 다름없는 이 인물은 어떻게 이 많은 나라를 여행하게 됐을까? 작가가 설정한 걸리버의 직업은 항해사가 아닌 외과의사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상의, 그러니까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분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과 의사를 하면서 언젠가 자기가 여행할 거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항해술과 수학, 그리고 물리학, 이와 같은 이과 계열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으로 이 걸리버의 언어 능력이 나옵니다. 그는 거의 뭐 외국어 습득의 천재, 언어 천재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통역사를 쓰다가 통역사가 필요 없을 만큼 언어를 배워서 현실에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죠. 이 언어를 빨리 배운 만큼 적응력 또한 최고인데요. 어딜 가나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 지도층과 어울리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걸리버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거인국의 나라에 가서 그 상대적으로 작은 몸이었지만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주변을 설득하면서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 걸리버는요, 근대에 이르러서 이 이성과 자본을 갖춘 개인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신분과 자본의 한계를 공부와 지식으로 극복해서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추죠. 그리고 그 지식 또한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이 세상을 이끌 거라 믿었던 시대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 걸리버 여행기는 이렇게 능력 있는 걸리버를 앞세웠지만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걸리버가 이토록 신분 상승의 욕구, 잘 살고 싶어하는 근대적인 개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성장하고 발전하기보다는 태화를 선택하고 맙니다. 정말 광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끝이 나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비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걸리버 여행기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책 2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식인의 두 얼굴입니다. 이 책은 똑같이 이제 영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국 특유의 어떤 비판의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러 세계를 거쳐가지고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대를 이끌었던 또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냈던 유명인들의 어떤 사생활과 그리고 그들이 펼쳐냈던 어떤 논리, 주장, 신념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조금 뭐 이제 사생활로 문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어떤 이 지식인이 A라는 얘기를 했으면 뭐 A-1, A-2 요 정도의 어떤 어긋남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지식인들의 그 모습은 A-1, 뭐 A-2, 뭐 B, C가 아니라 완전히 저 끝에 있는 Z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드러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행동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막상 그는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파에 앉아서 행동하라고 권하기만 했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행동 철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트처럼 좌파인 척, 우파인 척, 우파인 척, 좌파인 척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꾼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되게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은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안 좋은 쪽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나 했었는데 요번에 걸리버 여행기를 읽으면서 이게 또한 영국 특유의 아주 신랄한 비판 의식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식인들은 장자크 루소, 뭐 셀리, 마르크스, 헨리 립센, 뭐 톨스토이도 나오고요. 해밍웨이, 뭐 사르트르, 조지 오웰에서 뭐 촘스키까지 이렇게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두껍긴 하지만 뒷담화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이렇게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인들을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하락시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그들 또한 인간이구나. 그들 또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미디어나 어떤 지식 분야에서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게 멋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걸리버가 4부에 가서는 그 휴이넘이라는 그 말의 종족을 그렇게 이상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상화시켰을 때는 분명히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이상화시키도록 보고 있는 내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그러니까 또는 내 자신의 착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든 약간 언론 탓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립 가치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는 제가 이제 금오신화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조 반정이죠. 그 단종을 모셨던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조 반정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시습이 쓴 책인데요. 김시습 역시 그 자신의 억울함, 이 세태의 부당함을 이렇게 책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이름을 팔거나 아니면 막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사형이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해서 귀신이라든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져다가 약간 빗대서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SF 공상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현존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가져다가 이 세태를 풍자했잖아요. 근데 이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걸리버 여행기랑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우리나라의 어떤 한어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좀 화가 난다 하기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약간 되게 씁쓸하다, 슬프다, 안 됐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걸리버가 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를 막 펼치기 시작할 때 영국은 이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당 간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 사람들의 뇌를 갈라서 아주 섬세하게 반반씩 나누어서 이식을 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이상의 싸움이나 갈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약간 잔혹하지만 그럴 법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걸 어디까지나 풍자나 비유로 본다면 그렇게 좀 서로 대립되고 갈등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반반씩이라도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한 발 물러나서 이해하는 입장이 된다면 물론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도시책방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